제가 넷플릭스 뭐 1년 무료 사용권 쿠폰 받고요. 제 핸드폰이랑 제 SNS 기록을 어떤 광고회사한테 제공한다. 다음 날부터 모든 광고가 제 친구나 제 가족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손자 손녀가 나와가지고요. 보일러는 이 보일러죠, 할아버지. 진짜 인간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건지 가짜가 좋아해 주는 건지 이제 분간을 못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모든 감정적 지지 그런 걸 전부 인공지능한테 얻을 수도 있죠. 저희 대인관계를 그리고 좋은 삶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진짜 힘 있는 인문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획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기획자가 안 되면 당신의 일은 로봇이나 AI에 먼저 대체될 업무고. 한편으로는 AI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관계를 건드린 최초의 도구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영화 허에서 보면 심리적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거나 그런 뭔가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인간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I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일어날 거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피하고 싶은 미래를 얘기를 해서 그거를 피하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 프랑켄슈타인이나 터미네이터라는 픽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혹은 인공생명체가 나오면 얘네가 사람을 지배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 기술이 발전하려고 할 때 저희가 경계를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추구합니다. 무슨 인센티브를 추구하냐면요,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해요. 첫째로. 인간관계가 다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도 스트레스예요. 결혼하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도 스트레스 큰데 결혼도 스트레스 엄청 커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목적이 하나 있죠. 또 다른 인센티브는 뭐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정한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거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관계에 미친 기술들이, 저는 뭐 AI가 첫 기술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화기도 인간관계에 미친 기술이고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뭐 말할 것도 없죠. 확장해보면 성형수술도 인간관계에 영향 많이 미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이 하나같이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자극하냐면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 나 좋아하게 하는 거. Z세대들이 왜 전화 대신에 문자 메시지, 카톡 선호합니까? 전화 스트레스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안 하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소셜미디어 참 편하죠.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게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전시를 해서 좋아요 누르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 찾아오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술들이 널리 퍼지는데 AI가 만약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이 되면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냐, 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허에서처럼 사실 저희가 이게 다른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 인간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건지 가짜가 좋아해 주는 건지 이제 분간을 못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AI가 휴머노이드가 됐건 아니면 문자나 카톡 형태로 된 어떤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에이전트가 저의 친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강명아, 강명님 잘 주무셨어요? 와, 어제 좀 뭐 그런 일 있었죠 하면서 말 걸어주고 막 이러면, 제가 그래서 히키코모리인데 100명의 친구가 있고 제 방에서 살고 있는데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100명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100명이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실제 인간 친구는 저한테 쓴소리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쓴소리 안 하는, 그래서 제가 모든 감정적 지지, 대인관계에서 제가 원하는 거, 달콤한 거, 그런 걸 전부 인공지능한테 얻을 수도 있죠. 그거 뭐 그냥 한 3기가짜리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AI 스피커랑 연결하고 뭐 빔 프로젝터랑 연결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제가 인싸 중에 인싸이고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만들면 팔릴 거예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한테는 좋은 겁니다. 저는 그런 기술이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감정이 상하고 가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쟤랑 절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으로 어떤 좋은 삶을 훼손하는 그런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 기술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희 대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좋은 삶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이 기술은 분명 발전이 어떻게든 될 것이고 이 기술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가치를 또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연구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기술이랑 가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랑 가치가 좋은 영향도 주고받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주고받을 수 있고 저는 이제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염려하죠. 그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질문을 바꾸면은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을 만들면 이러저러한 가치가 좋은 가치가 생길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좋은 가치를 추구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 이렇게 보는 게 기술이랑 가치의 제대로 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가로서 주장하는 거는 기술이 가치에 영향을 주게 만들지 말고 가치가 기술을 이끌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굉장히 지금 안 먹히는 주장이겠죠. 그런 식으로 기술이 개발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기술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는 그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벌릴까? 혹은 뭐 국방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고 났더니 가치에 뭐가 변화가 있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이런 가치를 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 이렇게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의 인센티브를 바꾸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나이브한 생각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냥 개인 이야기는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될 거고 이제 점차 저희의 일자리도 위협을 할 것이고 윤리적 혼란 같은 것도 야기를 하고 정말 불확실한 시대가 될 거고 속도도 엄청 빠르게 될 건데 그때 뭘 해야 될 거냐 하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생각 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후에 뭐 이제 뭐 범용 인공지능이나 강인공지능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들 얘네들을 보면은 패턴 인식을 되게 잘해서 사람이 못 찾는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사회적 충격, 일자리 충격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반복되는 동작 있잖아요. 그런 거는 AI 오기 전에 약인공지능 오기 전에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공장 자동화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거죠. 그래서 뭐 약간의 센서와 약간의 CPU를 결합을 하면은 공장을 자동화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블루 컬러 일자리를 많이 없앴죠. 그 다음에 현재 화이트 컬러 업무에서 고수익이 나는 거는 대부분 정신으로 하는 건데 상징 조작 업무라고도 부릅니다. 화이트 컬러 중에서도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할 때마다 패턴이 되게 다른 사람이 있는데 회계사, 번역가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은 머신러닝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정신적 사무라고 해도요. 상징 조작 업무라고 해도 그게 반복되는 개념이면은 쉽게 AI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반복되지 않는 내가 무슨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업무면은 아직까지는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쓰는 말로 하면요. 기획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기획자가 안 되면 당신의 일은 로봇이나 AI에 먼저 대체될 업무고 그게 현재 고부가 가치 직종인지 아닌지 별로 상관없다. 제가 그래서 되게 저 직업은 어떻게 될까 하고 관심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약사 중에서 실제 제약 회사에서 연구하는 R&D 약사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약국에 있는 약사 아니면 의사 중에서 방사선학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신과에서처럼 진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AI 충격에 오히려 육체 노동인데도 노인 요양 같은 업무는 그거 동작이 그렇게 반복되지 않아요. 동작이 반복되지 않아서 로봇이 그 일을 하려면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목욕을 해준다든가 굉장히 센서라든가 발전될 게 분야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분야보다 오히려 약사, 회계사, 어떤 의사 중에 어떤 분야 이런 게 더
그렇지 않을까? 기자 중에서도 뭐 그런 단순한 중계보도 기사 같은 거는 쉽게 AI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획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기획자라는 건 뭘까? 기획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걸까? 아이들한테 AI 시대를 살아가라고 할 때 뭘 가르쳐야 될까 하면은 기획자는 어떤 두세 가지 개념을요, 두세 가지 정신적 업무를 되게 깊은 데서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그러니까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랑 있는데 내가 다른 개념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내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일단은 세세한 디테일을 막 외우고 뭐 이런 어떤 주사급, 대리급 그런 전문가보다 그 분야를 되게 깊이 이해하는 거, 되게 여러 분야를 두루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내가 뭐 생물학자인데 지질학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다든가, 뭐 물리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두루 깊이 이해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국영수 위주의 깊은 사고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는 본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본업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기획을 실제로 하려면은 혼자 잘 안 돼요. 스티브 잡스가 뭐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코딩 전문가도 아니었고 뭐 카메라 전문가도 아니었고 뭐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이거 이렇게 엮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걸 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안 된다고 다들 그럴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럴 건데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엮어야 되고, 심지어 그 아이튠스 같은 거를 만들려면 음악 업계를 이해를 하고 뮤지션들이 뭐를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해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밥 딜런 좋아한 건 유명하죠. 근데 아이튠즈 만들기 전에 닥터 드레하고도 되게 소통을 많이 했어요. 아이튠즈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 전에 없던 개념인데 자기가 무슨 개념을 하나 새로 만들어내고 이걸 현실화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본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튠즈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아이튠즈라는 걸 내놓을 때 사람들이 아이튠즈 그거 뭔데? 되려나? 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왜 따라가냐면 아이팟을 만든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가지고 깊은 개념을,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자기 전문성이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 되게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부분의 기획들이요, 망하거든요. 10개 중에 9개는 망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세상에 없던 거를 내야 뭔가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는 시대에서 세상에 없던 거는 없을만 하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놓으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하다가 이제 그냥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사람들이 도움 안 주고 뭐 여건이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요, 그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망해도 다음 기획을 하는 거,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9번 넘어져도 다음 기획하고 그런 어떤 강인한 정신력, 뭐 거기에 조금 더 하나 보태면은 자기 진짜 대혼란의 시대일 것 같은데요.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방식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를 좀 믿는 능력이랑 뭐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의미나 즐거움 같은 거를 자기가 찾아내는 거. 내가 아무리 망해도 9번 넘어져서 새로 했지만 10번째 또 망할 수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10번 하는 동안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뭘 하면 즐겁다. 그게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믿음이 됐든 뭐 종교가 됐든 그런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분야에서는 전문성 쌓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의사소통 잘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 밖에서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삶을 지키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서 의미를 찾는 그 능력,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어린애들이 10대에 우울증을 걸리는 게 저는 맞는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작품을 보다 보면은 개인이 결국은 좀 뭔가 되게 큰 흐름에 생각보다 쉽게 휩쓸려 가잖아요. 네. 3명만 이렇게 들면은 같이 파도 타기를 막 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어떤 트리거로 사람이 어떤 속도로 이 AI 에이전트에 좀 이렇게 점점 종속이 되어 갈 것 같으신지 좀 상상을 혹시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굳이 상상 안 해도 저희가 다 알지 않나요? 아까 예를 든 것도요, 유튜브 영상 제목 뽑아주는 AI가 나오면 그거를 이용하실 거잖아요? 저희 촬영하는 이 건물 옆에 신호등을 보면은 신호등이 앞에도 있지만 밑에도 있어요. 스마트폰 나온 게 2007년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호 교체하는 1, 2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신호등이 여기 온 거죠. 아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가치 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가치가 그 가치는 되게 양면적인 것 같아서 누군가의 가치가 훼손되면 반대적으로 또 누군가의 가치는 충족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AI가 그럼 절대로 이것만은 훼손하지 말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제 책에서 이제 강조해서 쓰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AI 기술도 당연히 반응이 다르겠죠.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될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단결하지 못해요. 이 AI의 영향을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도입된 다음에 생각하기는 참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치도 되게 복잡하고 가치라는 게 이것도 어떤 개념적 구조물?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게요. 그게 현실에 존재하는 뭐 이런 물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인권이라는 가치를 보호를 하려면 이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게 뭘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재판에서 무죄인 사람이 재판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은 받아야겠지만 똑같은 혐의로 2번 이상 받지는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법학자들과 어떤 인권이라는 개념이 먼저 발명이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이란 게 뭘까 재판을 들려가는 것만 해도 되게 스트레스 아니냐 많이 연구해서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발명이 된 거죠. 이건 저희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AI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뀔 텐데 뭘 지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그 뭐가요? 제 생각에 지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이건 기술적 연구나 공학적 연구는 아닐 건데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제가 지금 뭐 힘없는 인문학 담론이라고 부르는 뭐가 이미 벌어졌는데 반성하고 막 이런 그런 거 말고 어떤 개념을 발명을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인류가 발명을 한 역사가 있어요. 17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개념들을 발명을 했고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대통령제라는 것도 개념이고 권력 분산 뭐 이런 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발명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 되게 크고 복잡한 과제고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이죠.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100분의 1도 안 할 거라는 데는 제가 손모가지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정말 약간 웃기게 보는 인문학 8이라고 해야 돼. 그런 인문학도 많은데 그거 말고 진짜 힘 있는 인문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오늘 하루를 조금 상상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보단 조금 더 상상을 더 구체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이제 얼마나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까에 대한 상상? 되게 많이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같은 거요. 이거 완성되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5년까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정도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딥페이크 보면은 약간 티가 나잖아요. 조금 구별되죠. 네, 조금 구별되죠. 근데 10년 뒤면 이제 저희는 동영상 못 믿는 시대가 옵니다. 어떤 사람의 영상 속 얼굴을 쉽게 합성하고 뭐 규제 장치도 많아지겠죠. 그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제한을 하면 좋겠고 누가 합성을 했을 때 그 누가 했는지 추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딱 봤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그거 역시 AI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합성된 거니 아니니 하고 물어보면 가늠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이 상업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안 무섭게 범죄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미래도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제가 짧은 소설에서 쓴 건데 이런 겁니다. 올 수 있는 미래고요. 딥페이크가 인공지능의 한 활용 분야이고 지금 광고 업계가요. 광고의 본질이 뭔가요? 광고의 본질이 대부분의 광고가 모든 광고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광고가 제가 호감을 느낀 사람이나 아니면 권위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저한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그 사람 믿고 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하는 걸 훨씬 더 믿어요. 제가 넷플릭스 뭐 1년 무료 사용권 쿠폰 받고요. 제 핸드폰이랑 제 SNS 기록을 어떤 광고회사한테 제공한다. 그런 거 1년 구독권이면은 꽤 많은 사람이 할 것 같거든요. 1년이면 합니다. 아, 하시나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제가 보는 모든 광고가 제 친구나 제 가족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때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개가 광고에 나와가지고 아빠 사료는 이 사료 그럼 제가 사요. 노인분들한테 손자 손녀가 나와가지고요. 보일러는 이 보일러죠.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보일러가 좀 별로였어요. 이러면 많이 살걸요? 예. 이거 합법이에요. 예. 그 불법 딥페이크 아니에요. 내가 다 동의한 거고. 예. 여러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 제품 권하면요. 그거 버텨낼 사람 있을까요? 그 광고도요. 뭐 제가 동의하기에 따라가지고 나 이런 광고는 안 나갈래. 혹은 뭐 이런 광고에는 내 친구가 나오는 거 싫어.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뭐 패키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돈 없는 사람 그다음부터 무슨 광고 볼까요? 친구가 대출 광고할 거예요. 뭐 전자담배 광고하고 그러겠죠. 불법 아니잖아요. 예. 술 광고하고 10년 안에 안 온다고 할 수 없죠. 예. 가능하죠. 가능한 미래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좋은가? 안 좋죠. 안 좋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돌아가면서 저축은행 광고하고 뭐 제2금융권 뭐 광고하고 강명아 요즘 힘들지?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땐 땡땡 캐시야. 특별히 너를 위한 이런 패키지가 있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안 온다고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10년 내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더 무서운 으스스한 상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바둑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술과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의 이름이 아직 공백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미 보편화돼서 이게 힘없는 인문학 담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아쉽게도 대부분의 가치들은 거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나서 그걸 추진력 삼아서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AI만큼은 이제 개발에 대한 것만큼 그 가치를 지키고 그 이름을 얻는 데에도 또 많은 노력이 좀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네요. 네. 오늘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둑 책 나오고 나서 꼭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